네, 안녕하십니까. 저대양 양수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20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개선되는 모습이 분명하죠.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나스닥은 이미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에 근접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형상으로도 이른바 썸머 랠리로 이제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장 큰 걸림돌, 금리 인상 문제, 테이퍼링 문제가 좀 남아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문제, 가장 큰 악재, 이 문제를 완전히 극복은 못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그러한 분위기에 적응을 해내가는 상황, 즉 그 악재를 소화를 해내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극복이라는 문제, 또 소화라는 이 문제, 이 표현을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완전히 극복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내 또 이머징 마켓 전체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며 삼성전자 같은 IT 대형주들이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 만들어지겠으나 아직은 극복을 못했으니 그런 IT 대형주를 매수하지 못한 채 제2성급에 있는 대형주 또는 새로운 개념의 성장주 섹터들이 부각되는 그런 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개념의 성장주 섹터 내지 종목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종목으로 봤을 때는 누가 뭐래도 네이버와 카카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테마로 봤을 때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 테마주들이 힘을 내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크게 보면 사실 삼성전자도 메타버스 수혜주고요.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네이버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메타버스 수혜 대상이 된다는 관점에서 오늘 네이버가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 봤을 때 가장 적격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초장기 관점에서도 그렇고 또 단기 중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네이버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계속 보유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더 매수를 해야 된다. 비중을 더 늘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가 또 특별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몇몇 증권가에서 현재 네이버에 대한 시장 평가를 상향 조정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소개를 좀 드릴 생각인데요. 핵심은 그런 거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성장주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 중기적으로는 카카오가 좋지만, 그러나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네이버라는 뜻이죠. 이 점은 그 전에 누차 강조드렸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네이버에 대한 뚝심을 살릴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시각을 정립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네이버를 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당연히 적극 매수 보유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특히 네이버의 미래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중소형주를 최근에 계속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있죠. 벌써 한 달 전부터 현재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 초 월요일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 알체라 하는 종목인데 오늘은 특별히 알체라와 관련돼서 이 알체라는 사실상 네이버와 상당히 관계가 깊은 그런 업체입니다. 사실상 네이버의 자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 알티라가 갖고 있는 사업 내용과 곁들여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덧붙여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종목 중에
스타 종목이 있죠. 바로 SKC입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그룹 전체 에너지 생태계에 SKC가 차지하고 있는 그 포션을 보자 하는 관점에서 포지션을 보자 하는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려왔었죠. 특별히 또 실적 모멘텀도 아주 강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기 투자 개념의 그 기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그렇고, 또 장기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도 LG화학도 괜찮지만 LG화학보다도 SKC가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양쪽을 다 병행하자는 입장이었던 건데요. 어찌됐든 SKC는 무조건 보유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역시 마찬가지로 더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SKC에 대한 언급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도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자,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미국의 제롬 파웰 의장이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전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정도 약간 진부한 내용을 또다시 반복하면서 시장을 달랬다는 건데,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는 인내심을 갖겠다 했습니다. 즉 천천히 하겠다는 뜻이고, 지금 제임스 블러드가 얘기했던 현재 빠르면 2022년이죠. 내년 말 정도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아닌, 그때가 아니고요. 2023년 원래 예상됐던 그 시점에 가야 비로소 금리를 인상하겠다 하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숨 돌릴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물가는 많이 올라간 건 맞지만 그 물가는 고질적인 것이 아닌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은 그 문제, 물가나 또 현재 테이퍼링, 더 넘어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최대 악재를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더라도 일정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내가는 상황이므로 현재 IT 대형주까지는 못 움직이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개념의 성장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배경이 더욱더 만들어지고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카카오가, 또 그런 점에서 네이버가 더 각광받을 수 있는 현재 그런 수급적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뭐 나스닥은 사상 최고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IT 대형주, 즉 삼성전자류, SK 하이닉스나 아마 LG전자도 그런 것 때문에 실적 좋고 전망 밝은데도 불구하고 탄력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IT 대형주들에 대한 외국인 러브콜을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말 정도까지 넉넉히 연말 정도까지 가야 그들 종목들이 부각될 수 있는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계속 이 부분은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서두를 필요가 없죠. 현재 있는 물량만 가져가고, 그마저도 현재 종목이 많거나 물량이 많을 때는 약간 조절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네이버류에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됩니다. 자, 시장을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막을 지워놓고 스급 테이블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소폭 순매도 관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아직까지 자신있게 매수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약 3천억 넘게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특별히 악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현재 관망을 했다는 것에서 그러한 그들의 태도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 증시, 미국의 10년물 국채도 잠깐 보도록 하죠. 1.4632%인데 1.5 베이스 포인트만큼 내려왔습니다.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일단 국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는 91.7, 약간 높은 상태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신경 쓰이는 것은 원달러 환율인데요. 오늘 4원 90전이 아닌 지금 현재 시점 마감 후에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면 5원 80선 원이나 올라가서 1137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상의 오른쪽 하단에 원달러 일봉 차트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맨 오른쪽 끝에 작지 않은 양봉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위치가 결코 낮지도 않은데 그 상태에서 금융시장은 종합지수는 올라왔는데 증시는 좋은데 외환시장은 약간은 불안하게 움직였음을 보여줍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현재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외환시장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다소 찝찝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말끔하게 현재 상황에 좋은 장세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을 여기서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그 점은 베이시스에서도 나타나죠. 베이시스는 현재 선물시장 참가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일 텐데,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조금 만만치 않으니 선물지수 현재 숏 포지션을 취하는 등 해서 선물지수는 낮고 일반 개인들의 참여도가 높은 현물시장은 높습니다. 그래서 그 괴리가 생겼죠. 시장이 이원화됐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시스는 마이너스인데 어쨌든 현재 마이너스인 얘기는 현재 외국인들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란 뜻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것만 봐도 일단 지수나 전반적인 상황은 나쁘지는 않아 삼성전자 등 이들 종목이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국면이다. 삼성전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봤을 때는 IT, 중소형주,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또 현재 스마트폰, 그리고 5G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 IT, 중소형주들의 탄력성도 지금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국면이다 하는 것. 그렇다면 더욱더 시장 상황은 앞에 얘기했던 네이버류 내지 메타버스와 같은 그런 테마에 지금 몰입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집중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판도 측면에서 현재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될 그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인데요. 일단 차트를 잠깐 네이버로 올려놓고 말씀드릴까. 네이버가 시가총액 지금 4위를 밀려서 그렇지만 여전히 네이버가 시가총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조만간에 SK 하이닉스를 쫓아갈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 4위죠. 상당히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서 또 급등을 했습니다. 무려 8.3%나 올라갔다는 건데, 일단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 여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목표 주가 두 증권사 정도에서 의미 있는 리포트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키움증권에서는 49만원 정도를 봤어요. 49만원 정도. 그 KTB증권에서 52만원 정도를 봤는데 12개월 포워드, 12만스 포워드입니다. 12만 포워드. 근데 이들 정보, 특히 네이버는 뭐 한 12개월 정도 앞을 그런 정도만 봐서는 안 되죠. 3년 내지 5년 제가 말씀드리기를 자식한테 물려줄 정도로 길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관점, 뭐 몇십 년 후 정도가 아닌 한 3년이나 5년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랬을 때 네이버의 목표 주가가 단순히 49만원 내지 52만원만 되겠느냐 하는 거죠. 무조건 100만원 넘어간다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레포트의 핵심을 좀 짚어드리면, 특히 키움 레포트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일단 카카오와 비교를 했는데요. 카카오는 자회사의 IPO, 기업 상장이 있죠.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 이 효과 때문에 외국인 또는 기관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올라왔다기보다는 일반 개인들, 그들의 힘도 상당히 강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일반 개인들이 현재 그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순매도하는 가운데에서 일반 개인들이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카카오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인기주가 됐다는 건데, 단기 성향이 상당히 높죠. 꼭 단기는 아니지만 단기, 중기 성향이 상당히 높은 반면 외국인들이 또 기관들이 계속 매 지불한다고 할 수 있는
네이버는 약간 탄력은 드러나 오늘 그 레포트 효과 때문인지 어찌됐든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순매수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무려 8.3%라는 급등을 했다는 거죠. 일단 그런 구분을 했어요. 카카오는 좀 당기고 그리고 네이버는 더 큰 그림,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근데 더 큰 그림이 뭔가를 봤더니 세계화를 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세계화. 특히 메타버스를 많이 언급을 했어요. 메타버스.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실사, 아바타 개념이 강력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어플이 있죠. 어플이 바로 제페토입니다. 제페토. 지금 MA로 되어 있는데요. 월간 활성 이용자를 뜻합니다. 이 현재 제페토의 월간 활성 이용자가 현재 2억 명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이 정도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아직 이 플랫폼을 통해서 대규모의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관련된 잠재 성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제페토의 MAU 중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90%가 해외 외국인들이라는 것에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만큼 확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확장성은 거의 빅뱅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제페토의 이용자가 단순히 2억 정도가 아니라 향후 3억 명, 4억 명, 5억 명, 10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큰 그림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뭐 현재 라인이나 또는 뭐 밴드 같은 SNS나 또는 그런 메신저가 좀 약하긴 하지만 일본이나 또는 동남아 시장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라인 또는 현재 뭐 밴드 같은 그런 것을 통해 그것을 총괄하는 해외 법인 G홀딩스입니다. 그 G홀딩스가 일본 동남아 메신저 넘어서 이제는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시장도 엄청나게 크단 말이죠. 그 시장도 빠르게 침식해 가고 있는 상황. 아직 장악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침식해 가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죠. 상당히 빠르게 현재 침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그래서 더 큰 그림을 이제 우리가 네이버에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바로 키움증권의 레포트의 핵심이라는 건데요. 이왕 메타버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와 관련된 중소형주 알테라가 아니고 알체라입니다. 알체라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덤으로 드리는 거죠. 네이버의 자회사 중에 메신저와 관련된 종목인 스노우가 있습니다. 스노우가 그 알체라의 제1대 주주가 됩니다. 즉 아직은 엄밀하게 따지면 자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상 알체라는 네이버의 손잡회사 뻘이 된다는 거죠. 손잡회사 뻘. 일단 관계회사가 된다는 거고요. 이 업체가 AI 영상 인식 솔루션, 그 중에서도 얼굴 인식이 주업이고요. 더 넘어서 전시 인식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통하냐면 제페토 제가 말씀드렸죠. 제페토의 가장 핵심이 있는 인기 분야가 바로 3D 아바타를 생성하는 데 있습니다. 3D 아바타가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다. 사실 그게 핵심이거든요. 3D 아바타가 전 세계 시공간을 넘어서 활발하게 마치 사람처럼 실사처럼 활동한다는 것이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 아바타, 그것도 3D 아바타인데 거기에 이 기술이 채택되고 있다는 거죠. 네이버의 손잡이에서 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알츠레가 여기서 끝나겠냐. 실적으로는 전체 뭐 가치 평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적인 상당히 좋은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알츠라. 사실은 이 차트를 보면 3일 연속, 제가 지난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 사이에 좀 올라왔어요. 3일 연속 올라온 것이 다소 부담이 됩니다. 기술적인 부담이 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여기서 끝이 테마도 종목 시세도 아니니 약간 높더라도 손절 기준에 약간 붙여서 접근한다면 부분적으로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장 테크니컬하게 본다, 비율적으로 본다면 약간 눌림목에 나왔을 때
주가를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33,000원대 뭐 그런 정도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으나 그런 타이밍이 안 나왔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 버추얼 휴먼으로 특히 VFX 기술에서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 가상세계에서의 실질적인 실사 인간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를 현재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이언트 스텝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메타버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끝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일단 접근을 해야 되는데 눌림목 2개 정도 나왔을 때가 좋은데 주가를 본다라고 한다면 5만 3, 4천 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만약 내일 당장 약간 추가적 조정이 나온다면 특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두 종목 다 약간 높긴 하지만 갖고 계신 분은 당연히 그대로 보유할 뿐만 아니라 안 갖고 계신 분은 적당한 저점에서 또는 공격적으로 한 이들 정도 추가 매수 내지 신규 매수까지 해야 되는 종목이다 하는 관점으로 일단 메타버스와 관련된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왕이면 네이버와 관련된 종목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함으로 또 의미가 있으므로 이들 두 종목에 국한해서 압축을 해서 보자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 다 1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목표 가격은 그런 관점으로 이 두 종목 적당한 비중으로 이들 종목에 대해서 계속 끌고 나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네이버 관련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근데 네이버가 여러 가지 카카오와 비교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재 개방형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다는 오픈 이노베이션, 그 중에서도 관계사 또 심지어는 서로 적대적 관계 또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업체들과 현재 협력을 하는 이른바 적과의 동침까지도 불사한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분 막기원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미래 에셋과 관련돼서 핀테크와 관련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건데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미래 에셋 또 CJ 그룹과 CJ E&M이죠. CJ 그룹과 지분 막 E&M과 또 대한통운과 대통운 대한통운입니다. 그래서 유통까지 막 나오고 있는 모습이며 신세계 그룹과도 하고 있죠. 지금 유통과 관련돼서 유통과 관련 뭡니까? 배달과 관련돼서 끝판왕이라고 하는 것은 신선 식품 배달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신세계그룹이 상당한 역량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것까지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커머스와 관련된 최고의 완결판은 쿠팡보다는 오히려 부가소비까지 다 이른바 락킹 효과가 엄청나게 큰 현재 네이버가 된다는 관점에 또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건데 그 중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현재 지금 협력 회사가 대한통운도 있고 또 신세계그룹도 있다는 것이고 또 엔터테인먼트와는 상당히 돈독하고 폭넓게 협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브와 지금 어딥니까? 현재 그 하이브의 미보스 또 네이버의 브이라이브와 커뮤니케이션 통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커뮤니티 통합을 이뤄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타카 홀딩스라고 세계적인 완전 연예 기획사 여기까지 인수를 한단 말이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이브가 앞으로 펼쳐질 그와 관련된 그 포텐셜은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YG 엔터하고도 협력 관계에 있고요. 또 더 나가서 SM하고도 지분 막변 방식, 투자 방식을 현재 검토하고 있죠. 바로 그런 거. 그 범위가 얼마나 크고 그것이 또 입체적이고 또 의미가 있는지를 그런 부분에서 또 한번 확인이 되고요. 공동 투자도 만만치 않아요. 중국의 우보라고 하는 DDT슌을 현재 그 미래에셋 그룹과 지금 협력해서 공동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랩이라고 있어요. 동남아 차량 공유업체 여기도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 경영 통합도 하고 있으며 라인과 재팬 야와 경영 통합을 했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또 M&A도 아주 활발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관계된 업체들을 하나씩 둘씩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의미 있는 것은 북미 시장 가장 큰 전 세계 시장이네. 전 세계 시장 가장 큰 웹소설 업체인 왓패드를 인수를 했죠. 왓패드. 그리고
국내 문파 인수를 현재 인수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는 와중에 웹소설 내지 웹툰의 지금 이용자를 확보한 숫자가 1억 6,600만 명이나 된다는 거죠. 이 수준만 해도 세계적 수준이고요. 또 그를 통해서 확보가 된 창작자, 메이커, 그걸 창작하는 사람들은 57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창작자가 570만 명이고요. 창작물, 그 창작자들이 만들어 놓은 창작물이 확보된 게 10억 개나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전 세계에서, 이런 부분을 따지면 이 부분은 전 세계에서 현재 지금 네이버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로 그 영역이 이미 어느 정도 세계적 수준으로 확대되어 있고, 그 상태에 더 빠르게 더 큰 속도로, 특히 OSM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소스 멀티 뉴스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 개의 소스를 통해서 많은 영역으로 그 가지를 넓히고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네이버가 앞으로 성장할 그 크기는 미루어 상상을 초월 정도로 크다는 관점이죠. 지금 당장은 뭐 시가총액에서 카카오에 밀려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 현상이고, 궁극적으로는 카카오가 아닌 네이버의 정답이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지금 이거는 그렇고요. 네이버고요. 바로 SKC입니다. SKC. 얼마 전에 폴란드 동박 공장을 건립한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폴란드 공장이 5만 톤 규모입니다. 국내 공장 다 현재 정읍에 있죠. 넥실리스 동박 공장 4개가 있는데 제1공장부터 4공장까지 다 합해봐야 4만 3천 톤입니다. 그것을 합계한 것보다 더 넘는 5만 톤 규모의 폴란드에서의 동박 공장이 건립 추진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유럽 생산 거점이 확보된다는 거죠. 5만 톤 규모예요. 그리고 지금 정읍에 5, 6공장이 건립 중에 있고 또 말레이시아 공장도 있죠. 그렇게 되면 합계 약 20만 톤 내지 25만 톤까지 현재 2025년도까지니까 지금 현재 캐파의 적어도 5배 내지 6배 정도 지금 현재 미국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빠르게 동박 시장을 선점하고 이미 그쪽 시장 세계 최고의 생산 캐파를 자랑하고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은 그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근데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또 의미심장합니다. 2021년도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그때부터 이미 약간 고질적으로 저수익 구조를 벗어나서 두 자릿수 OPM 영업이익률, 지난 1분기 영업이익률이 10.3%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원래 본업이었던 PO 프로필렌 옥사이드입니다. 프로필렌 옥사이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것이 화장품 보습제로도 많이 쓰이는 것이 프로필렌 글리콜입니다. 까지 현재 만들고 있는데, 자, 이것이 원래 주업이었던 건데, 이걸 통해서 상당한 실적 모멘텀을 갖게 됐다는 건데, 그 설명드리면 바로 이런 거죠. 일단 기존 주업 POPG, 특히 프로필렌 글리콜은 세계 3위입니다. 사실은 프로필렌 옥사이드도 얼마 전까지는 국내 유일한 생산업체였던 건데, 최근에 몇몇 업체들이, 특히 어디입니까? 그 S-오일 같은 데가 이미 이쪽 부분에 진출을 해서 지금 독보적인 존재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POP를 통해서 다 합쳐서 본다면 이쪽 부분은 역시 SKC가 최고다는 건데, 글로벌 3위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쪽 부분이 상당히 좋아요. 특히 프로필렌 글리콜 PG는 물량 부족, 쇼티지 현상까지 나오고 있고, 가격이 그에 따라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1분기 대비 2분기 때 이미 전분기 대비 그 가격, 프로필렌 글리콜의 가격이 30%나 급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2분기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은 현재 매출도 약 32% 작년 동기 대비 좋아지지만 영업이익 규모는 1,300억 정도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48%나, 지난 분기가 약 800억 원 약간 넘었거든요. 전분기 대비로도 적어도 50% 이상
그렇게 좋아진다는 거고,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 때 10.3% 정도 했던 건데 이번 분기 2분기 때에는 무려 15.1%나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주로 프로필렌 옥사이드나 프로필렌 글리콜을 통해서 주로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동박 부분은 뭐 아주 약한 정도는 아주 많은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여하고 있는 상태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작지는 않아요. 동박 부분 영업이익은 작년에 한 529억 원, 전체 영업이익 규모의 약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이 800억, 역시 4분의 1. 내년도 한 4분의 1, 1162억 원인데,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2025년 정도 되면 전체 동박의 생산 캐파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20만 톤 내지 25만 톤 규모로 확대된다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영업이익 규모가 지금은 당장 내년까지 한 1,100억 정도 되는 수준에서 벗어나 그때부터는 2천억 넘어 3천억, 4천억, 5천억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POPG는 계속 좋고, 그러면 조 단위의 영업이익도 나올 수 있겠다. 향후 3년 내지 한 4년 정도 되면 말이죠. 현재 영업이익 규모에 적어도 4배 내지 5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말이고, 그 말은 현재 PER이 현재 50배가 넘어가지만 향후 1년 후, 2년 후가 되면 그것이 정당화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범을 한도 여전히 싸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죠. SK그룹의 에너지 생태계와 관련된 이슈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춰서 그런 생태계에서 SKC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한번 보자 하는 건데, 일단 SK그룹의 에너지 생태계와 관련 이슈를 보면 좀 미국의 지금 플라그 파워라고 하는 그러한 그 벤처 회사가 있죠. 벤처 회사와 지금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지금 수소 에너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그와 관련된 그 시장에 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리고 SK 건설, SK이노벨 중에 수소사업 추진단을 만들었다는 것도 있고, 그것도 그거지만 현대차와 협력을 한다는 거죠. 현대차 그룹과 해서 2차전지 동맹을 구축한다는 건데, 단순히 생산과 소비라는 그러한 단선적인 동맹이 아니죠. 생산, 유통, 그와 관련된 총괄 부대 서비스까지 다 망라하는 총체적인 동맹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 투자도 확대를 하죠. 미국에서는 포드와 지금 2차전지 생산 시설을 같이 현재 좀 건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모든 서비스까지 같이 동맹을 하는 현재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체 내 SK그룹 전체 내에서 SKC가 차지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점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일단 소재 생태계에서 주로 액체와 관련된 부분은 SK 머티리얼스가 차지한다는 거고, 분리막과 관련돼서는 SK IET가 이제 그 분담한다는 거고, 그 나머지 특히 고체 소재와 관련된 전극 소재와 관련된 부분은 SKC가 차지할 소지가 대단히 크고, 그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 동박이라는 것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SKC는 반도체 사업 부분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CMP, 이건 연마와 관련된 부분도 좀 있고요. 기타 등등 궁극적으로 또 반도체 블랭크 마스크 사업도 현재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지금 당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아직까지는 작은 미래 성장 동력 중에 하나씩 더씩 준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또 달리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SKC는 단순히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 목표가 원래 18만 원인데 18만 원만 가겠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20만 원 넘어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간다는 그림을 그려놓고 보자는 것. 이 역시도 단기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종목이다 하는 관점에서 누차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그 진가가 발휘되는 한 단면을 보여준 급등에 나갔다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의
현재 주 핵심 내용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